최근 990원 빵값 논란이 커지면서 빵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빵값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한 포대의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선 빵값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8.6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난 2023년 7월 8.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난 3월부터 반년째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빵에 들어가는 달걀값도 급등한 영향인데요. 최근 경제 유튜버 슈카가 빵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며 소금빵과 베이글을 990원에 판매해 빵값 적정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쌀값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6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 쌀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또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폭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폭을 20kg당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공항 출국장의 실시간 혼잡도 안내부터 열차 좌석 변경, 또 고속도로 주유소의 내일의 가격 표시제까지 다양한 개선안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이번 개선안 중에서 눈에 띄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일부 주유소는 이달부터 내일의 가격 표시제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날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표시할 방침인데요. 고속도로 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석유 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에서 실시간 출국장 혼잡도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예상 인원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제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은 코레일톡 앱에서 출발 이후에도 좌석과 등급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환승권 구매 시에도 환승역과 열차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주거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도 바뀌는 점이 있다고요? 네, 주거 분야에서는 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이 현행 3주에서 1주로 단축됩니다. 온라인 시스템 LH 전세 플러스를 통해 신청부터 계약까지 실시간으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평일에만 가능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요. 소비와 수출이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속보치보다 더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부 집계되지 않았던 수출과 투자 등 실적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7%로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성장률은 앞서 1분기 0.2% 역성장한 뒤 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한 분기 만에 반등했는데요.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이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씩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발목을 잡던 내수가 크게 개선됐는데 민간 소비가 승용차와 의류를 중심으로 0.5%,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늘며 성장률에 각각 0.2%포인트씩 기여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4.5% 늘었고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투자 쪽은 여전히 부진했다고요. 네, 건설 설비 투자가 각각 1.2%, 2.1%씩 역성장했습니다. 설비는 2분기, 건설은 5분기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경제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업종별로도 건설업이 3.6% 줄어 하락폭이 커졌고 농림업 역시 뒷걸음질 쳤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반등했습니다. 한편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전분기보다 2%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GNI는 1% 늘며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7%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후속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책부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세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팔아 전기차를 구매하면 내년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만 원에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제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 시장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철강이나 2차전지, 기계업종 종사자들은 이 건설 토목 또 해상풍력 건설 시 국산 철강제를 쓰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또 관세 피해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면 내년까지 보조금 10%를 더 받게 되고 지원 비율 상한도 최대 75%까지 확대됩니다. 대미 수출 기업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심사 계약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이 제공되고요. 수출 채권 보증 한도도 2배로 늘어납니다. 또 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긴급 경영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산업은행이 3조, 또 수출입은행이 6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조 2천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1천억과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이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가상금리 미부과 보증료율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치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 적용되던 무역보험과 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이 수출 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됩니다. 이 밖에도 50% 수준의 높은 또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를 대상으로 5,700억 원대 특별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를 또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62억 9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9억 5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다른 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났고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운용 수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오늘 오전 경영계는 노사관계 대혼란을 우려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오늘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네, 김영훈 장관은 경영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 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정하고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섭한테는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 임원들도 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적용을 앞두고 지금 노조의 추계투쟁도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4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7년 만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오늘과 내일은 2시간, 모레는 4시간 파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선철강업계 노조도 이전보다 더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으로도 추투 열기가 번지면서 전국 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1일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4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7년 만의 파업인데요. 미국발 관세 타격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로써 현대차의 무분규 기록이 깨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는데 그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오늘과 내일 각각 2시간씩, 금요일인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과 성과급 기준을 제시하고 주식 지급 등을 포함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사측과 생각차가 컸던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는 파업 때문에 입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24일간 파업했는데 당시 8만 9천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매일 약 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6%가량 감소했고 이 중 관세로 인한 감소분이 8,300억여 원을 차지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로 15%로 관세를 낮췄지만 언제 발효될지 불확실성이 큰 데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이어진 현대차는 삼중고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제인 노조가 이미 부분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까지 파업하면서 오늘과 내일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기아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카드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 선 보상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해킹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정보가 포함된 1.7GB 분량의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중개 서버에서 파일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해커는 다음 날에도 서버에 침입해 이틀간 데이터를 빼갔지만 롯데카드는 17일 동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해 조사를 확대하다 지난 31일에서야 정보 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이튿날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점검 중입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롯데카드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24시간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는 어제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전용 ARS 메뉴를 신설하고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고객은 앱과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해외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위한 링크를 통해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의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가 필요합니다. 롯데카드는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 시 선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현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주주 간 계약을 누락해서 4천억 원을 챙겼다는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에 주주 간 계약도 담도록 제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럼 포함되는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주주 간 계약을 담도록 했는데요. 이익공유 약정,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 청구권 등 주주 간 계약이 대상입니다.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상장 예정사들은 IPO 증권신고서 내 인수인의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주주 간 계약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관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4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뒤 이를 누락하고 투자자를 속인 사기적 부정결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최근 상장한 도우인시스 역시 상장 당시 주주 간 수익 공유 계약을 적시하지 않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앞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사후 공시와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그리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기업 가치도 기재돼야 합니다. 해당 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금감원에서 개정하거나 살펴보겠다고 지목된 문제들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사항 기재 누락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에서 최대 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정부의 특단 조치에 은행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 모여서 대책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죠? 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내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각 은행 실무자가 모여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또 당국에 전달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인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 은행권에서 여력이 되는 실무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추후 당국과도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 은행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사 잘못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에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회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 조직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수신 업무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고객 입장에선 불편이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 반발 속 배상 요건과 한도, 면책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의 실물 이전 제도 도입으로 증권사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은행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TF 상품을 대폭 늘리면서 증권사와 정면 승부에 나선 건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은행권이 퇴직연금 재정비에 적극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적립금 규모 3위인 하나은행이 가장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ETF 상품 확충을 위해 우량 증권사 2곳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고객은 ETF를 직접 실시간 거래할 수는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의 계약이 필수인데요. 하나은행은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증권사들과 계약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상품 고도화를 위한 프로젝트 제안 요청서도 업계에 발송을 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투자 성향과 목적을 지닌 손님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2개월여 동안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문가를 상시 채용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현재 퇴직연금 혁신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은행은 모델 배우 이재훈을 앞세워 5개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실물 이전 이후 증권사로 고객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신한, 국민, 하나은행 순서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적립금은 은행권 4위와 5위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순유입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증권사로의 적립금 이전 움직임이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는 최근 1년 동안 2배 넘게 뛰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DC형과 IRP 계좌의 총 적립금이 1.4배 늘어나는 동안 ETF 투자액은 2.3배나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요. 그랬던 이 국민청원 제도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연말 새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더 확대해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사라졌던 국민청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대통령실이 올해 말 새롭게 선보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목받았던 국민청원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됐고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청원을 부활시키긴 할 건데 새로운 버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들어갈 대통령실 홈페이지엔 제안뿐만 아니라 공모,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은 안건은 별도 영역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심층 논의형 참여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1억 9천만 원을 책정했고 이르면 12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SNS 소통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국정 운영 홍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SNS 채널 영상 콘텐츠와 라이브 제작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도 냈는데요. 지금도 임해진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숏폼 형식과 라이브 등으로 대통령 공개 일정 등 주요 부분을 재구성해서 1분에서 3분 내외 영상들을 월 20건에서 30건 정도 제작해 국정 운영 소식들을 더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약 8,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대통령 일정이 많은데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기획으로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